학생, 남의 가게 앞에서 얼어 죽으려고 한장했어? 사장님, 혹시 그 라면 국물 버리실 거예요? 영하 10도 20살 우진은 망해가는 정비소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할머니의 수술비로 전 재산을 쏟아부은 대가였죠. 우진을 살린 건 5년째 술병을 놓지 못하는 폐인 정비사였습니다. 정비소 구석에는 5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못한 차가 있었어요. 우진은 들키면 쫓겨날 걸 알면서도 밤마다 그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석 달 뒤 양복 입은 남자들이 100억을 내밀었습니다. 도대체 그 차 안에는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우진은 왜 100억을 찢어버렸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20살이 된 장우진의 전 재산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정착금으로 받은 500만 원으로 월세방을 구하고 곰팡 내나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죠. 새벽 배송 알바를 하고 주말엔 식당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까지 하루 24시간 중 우진이 온전히 등을 붙이고 자는 시간은 고작 4시간. 은행 어플에 찍힌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우진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 돈이면 작은 전셋방 하나쯤은 구할 수 있겠거니 싶었거든요. 보증금을 걸고 나면 남는 돈으로 반년쯤 버티면서 정비사 자격증을 따는 게 그의 유일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전화 한 통이 우진의 계획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어요. 보육원 앞 분식집 강금숙 할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진은 슬리퍼 차림 그대로 병원으로 내달렸어요. 12월에 찬바람이 귓불을 에웠지만 느낄 겨를도 없었죠. 응급실 복도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동식 침대 위에 덩그러니 누워 계셨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할머니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고 입술엔 핏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가쁜 숨소리만 희미하게 새어나왔죠.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술 동의서조차 받지 못한 채 할머니는 차가운 복도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 지나가는 의료진도 간호사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가족분이 오셔야 수술 진행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책임 소재 때문에 안 돼요. 간호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우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유일한 혈육인 아들은 미국에 있고 연락은 여전히 두절된 상태였거든요. 전화를 아무리 걸어도 응답 없는 신호음만 울릴 뿐이었어요. 우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입이 열렸죠. 제가 손자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어도 우진에게 금숙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원무과에서 수술비와 입원비 보증금을 요구했을 때 우진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은행을 향했어요. 창구 앞에 선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손톱 밑에 박힌 지워지지 않는 새까만 기름때가 형광등 아래서 도드라져 보였죠. 이 돈을 내면 방도 당장의 생활비도 전부 사라지는 거였어요. 고아 출신에게 1,000만 원은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서기 위한 마지막 방패였죠. 하지만 우진의 머릿속엔 보육원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 달에 한 번 어김없이 찾아오시던 할머니. 분식집에서 직접 만든 떡볶이를 커다란 냄비에 담아오시곤 했죠. 쭈뼛거리는 아이들 앞에 접시를 밀어주시며 웃으시던 그 주름진 미소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배고파서 잠들지 못하던 어느 겨울밤 할머니가 몰래 쥐어주신 따뜻한 호떡에 온기까지도요. 우진아, 밥은 먹고 댕기냐?
아이들이 남김없이 먹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눈가를 훔치시던 할머니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출금 전표를 작성했습니다. 1,000만 원 전액 인출. 은행원이 한 번 더 확인하시겠냐고 물었지만 우진은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저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쉴 틈도 없이 항암 치료비와 입원비 고지서가 독촉장처럼 날아들었어요. 위암 말기라는 진단서를 받아든 우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남은 돈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고 우진은 신용카드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사채에까지 손을 대야 했죠. 우진은 낮에는 공사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밤에는 대리운전 핸들을 잡았습니다. 새벽 4시에 잠들어 7시면 다시 일어나는 생활이 계속됐어요.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겹겹이 박였고 발 뒤꿈치는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죠. 어느 날 밤 코를 기다리다 코피가 쏟아졌습니다. 붉은 피가 운전대 위로 뚝뚝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우진은 휴지로 대충 막고 다음 콜을 받았어요.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극정성도 병마를 이기진 못했습니다.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어느 밤 금숙이 우진의 손을 잡았어요. 한때 떡볶이를 휘휘 저으시던 그 손은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죠. 푸른 핏줄이 울퉁불퉁 튀어나온 손등 위로 검버섯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깊게 패여 있었고 분식집을 하며 베이고 데인 흔적들이 희미한 흉터로 남아 있었어요. 우진아, 미안하다. 네가 악착같이 모은 돈인데 이 늙은이 때문에. 할머니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전 괜찮아요. 할머니가 빨리 나으시기만 하면 돼요. 저랑 같이 오손도손 살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금숙의 마지막이었어요. 잡고 있던 손의 힘이 스르르 풀리며 침대 시트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우진이 홀로 상주 자리를 지켰어요. 조문객이라곤 옆 가게 주인 한두 명이 전부였죠. 국화꽃 향기가 텅 빈 공간에 무겁게 퍼져나갔습니다. 영정 속 할머니는 여전히 주름 가득한 얼굴로 웃고 계셨어요. 우진은 그 미소를 바라보다 끝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숨죽여 흐느끼는 그의 어깨가 한참을 들썩였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의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져 있었죠. 병원비를 정산하고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건 2,000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카드빚의 사채까지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쏟아졌어요. 월세가 석 달째 밀리자 집주인이 짐을 내놓으라 소리쳤고 우진은 낡은 배낭 하나만 들고 방을 나와야 했습니다. 배낭 안에는 할머니가 생전에 직접 떠서 주신 회색 목도리 한 장이 전부였죠. 올이 군데군데 풀린 그 목도리에서 희미하게 분식집 기름 냄새와 할머니 냄새가 났어요. 빚쟁이들의 전화를 피하다 결국 휴대전화마저 끊겼습니다. 영하 10도의 한파가 몰아치는 밤 우진은 갈 곳 없이 거리를 헤맸어요. 며칠을 굶은 탓에 다리가 휘청거렸고 손끝은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할머니의 목도리를 목에 칭칭 감았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는 막을 수가 없었죠.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낡은 간판이었어요. 정관의 카센터. 덜렁거리는 철판 글씨 사이로 녹이 슬어 있었고 반쯤 내려간 셔터 틈으로 난로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얼어붙은 우진의 눈에는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어요.
우진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허기와 추위가 한꺼번에 덮쳐오더니 시야가 핑 돌며 흐려졌고 그대로 카센터 앞 시멘트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죠. 정비소 안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던 기철은 밖에서 둔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5년째 매일 밤 술로 하루를 마감하던 그였어요. 교통사고로 아내와 20살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뒤로 세상에 미련이 없었죠. 귀찮다는 듯 문을 열었다가 쓰러져 있는 청년을 발견하고 움찔했어요. 창백한 얼굴에 파랗게 질린 입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5년 전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본 아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기철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는 우진의 코 밑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미약하지만 숨결이 느껴지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죠. 기철은 우진을 업고 정비소 안쪽 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난로 옆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긴 뒤 낡은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밤새 우진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이 나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아들을 돌보듯 자신도 모르게 그러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라면 끓는 냄새에 우진이 눈을 떴습니다. 기철은 말없이 찌그러진 냄비째 라면을 밀어주었고 우진은 허겁지겁 그것을 비웠어요. 면발을 씹을 새도 없이 삼키고 국물 한 방울까지 손가락으로 닦아낸 뒤 우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일 시켜주세요. 밥값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기철은 코웃음을 쳤어요. 내 코가 석자야. 가게도 곧 망할 판인데. 세 사람은 무슨. 그는 매몰차게 등을 돌리고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구석에 놓인 빗자루를 들고 어지러운 정비소 바닥을 쓸기 시작했죠. 공구며 폐부품이며 뒤엉킨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청년의 뒷모습을 기철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20살, 죽은 아들과 같은 나이였어요. 그 눈빛 속에서 삶에 대한 처절한 의지가 읽혔습니다. 기철은 막 따르던 소주병 뚜껑을 다시 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거기 구석에 있어. 밥은 줄 테니까.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폐인처럼 살아가던 남자와 전 재산을 바쳐 할머니를 떠나보낸 청년. 운명이 이 망해가는 정비소에서 어떤 기적의 시동을 걸게 될지 아직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우진은 정식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얹혀 사는 식객이었죠. 기철은 첫날부터 정비복 대신 때 묻은 앞치마를 던져주었어요. 기름밥 아무나 먹는 거 아니야. 청소나 해. 그 말투엔 가시가 잔뜩 박혀 있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이고 앞치마를 받았어요. 어차피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우진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겨울 새벽의 어둠 속에서 눈을 뜨면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우진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마당을 쓸고 공구함의 렌치와 스패너를 기름걸레로 한 자루씩 닦았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낀 물때를 솔로 박박 긁어내고 정비소 구석구석에 쌓인 폐부품들을 분류하는 것도 그의 몫이었죠. 1월의 새벽 공기는 코끝을 에었고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시린물에 손등이 터지고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 피가 배어나와도 우진은 입 한 번 뻥긋하지 않았어요. 손님이 찾아와도 기철은 술에 절어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정비를 하다 말고 비틀거리기 일쑤였고 손님 앞에서 퉁명스럽게 대꾸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우진이 나섰어요.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하고 차 안에 떨어진 휴지 조각까지 하나하나 집어내고 타이어 공기압까지 한 번 더 확인해 드렸습니다. 사장 꼴 좀 봐. 저러다 이 집 완전히 망하겠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됐대?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우진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쓰렸지만 동시에 오기 같은 것이 피어올랐어요. 이 정비소를 이대로 둘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밤이 되면 우진은 정비소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매뉴얼과 부품 도면을 꺼내 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손전등 빛을 비추며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습니다. 사실 자동차 정비는 우진에게 완전히 낯선 분야가 아니었어요. 보육원 시절 도서관에서 빌려본 자동차 구조책을 수십 번이나 읽었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만화책을 볼 때 우진은 엔진 구조도를 펼쳐놓고 부품 이름을 외웠습니다. 이론은 머릿속에 빼곡히 들어차 있었지만 실전 경험이 없었을 뿐이었죠. 낮에는 청소를 하면서도 눈은 늘 기철을 향해 있었습니다. 엔진 오일을 갈 때 손목을 어떻게 꺾는지, 브레이크 패드를 분해할 때 힘을 어디에 주는지, 기철의 손동작 하나하나를 우진은 머릿속에 새겼어요. 밤마다 구석에 앉아 허공에 손을 움직여가며 복습했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기철이 쓰는 공구 순서와 작업 동선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정비소 가장 구석진 곳에서 검은 방수포로 덮인 커다란 물체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켜켜이 쌓인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게 분명했죠. 마치 누군가 일부러 세상의 눈에서 숨겨둔 것 같았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방수포 끝자락을 걷어냈어요. 그 아래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구형 가크렌저였습니다. 한때는 품이 있었을 검은 차체가 먼지에 파묻혀 빛을 잃고 있었어요. 앞유리엔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었고 범퍼는 찌그러져 있었죠. 운전석 문짝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등 뒤에서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기철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눈에 핏줄이 섰고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차에 손 떼면 당장 쫓겨날 줄 알아. 기철은 거칠게 우진을 밀쳐내고 방수포를 다시 덮었어요. 방수포를 여미는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철은 평소보다 2배는 많은 술을 마셨어요. 쪽방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죠. 우진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칠 뒤 우진은 동네 철물점 아저씨에게서 그 차의 사연을 듣게 됐어요. 5년 전 기철의 아내와 20살 아들이 그 차를 타고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요. 아들 생일이었는데 케이크를 사러 가던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기철은 그날 이후로 그 차에 손도 대지 못한 채 술로 세월을 지워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우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차는 단순한 고철이 아니었어요. 기철에게는 가족의 마지막 온기가 남아있는 유품이었죠. 동시에 차마 직면하지 못하는 상처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결심했어요. 저 차를 고치는 것이 기철의 마음을 고치는 길이라고요. 기철이 만취해 코를 골며 잠든 새벽 2시 우진은 살금살금 일어났습니다. 손전등 하나를 입에 물고 방수포 안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낡은 칫솔과 헌 걸레를 꺼내 엔진룸의 묵은 기름때를 조금씩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면 들킬 테니 손바닥 한 뼘 크기만 닦고 멈추었죠. 단순히 닦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부식된 배선을 발견하면 절연 테이프로 꼼꼼히 감았고 느슨해진 볼트는 손톱깎이 줄로 갈아가며 조였습니다. 보육원에서 외웠던 도면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펼쳐졌어요. 어떤 배선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이 부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손이 저절로 움직였죠. 새벽 4시가 되면 방수포를 원래대로 덮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기철에게 동작이 굼뜨다고 구박받고 국이 싱겁다고 핀잔을 들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우진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서 그의 손끝은 마치 오랜 경력의 정비사처럼 정확하고 섬세하게 움직였죠. 3개월이 흘렀습니다. 먼지 구덩이였던 각그랜저의 엔진룸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은은한 금속 광택이 돌기 시작했고 뒤엉켜 있던 배선들이 제자리를 찾아갔죠. 어느 날 오후 기철이 정비를 하다가 짜증을 냈습니다. 아씨, 신밀리 어디 갔어? 공구함을 뒤지는 기철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 순간 청소를 하던 우진이 다가와 공구함에서 스패너 하나를 집어 기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여기요. 기철의 손이 멈췄어요. 그는 우진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너 이게 10mm인지 어떻게 알았어? 우진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냥 사장님이 쓰시는 거 많이 봐서요. 둘러댔지만 기철의 눈빛은 예리했어요. 그는 우진의 손을 잡아 뒤집었습니다. 손바닥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가 검게 끼어 있었죠. 빗자루만 잡은 손이 아니었습니다. 기철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놓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기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 청년이 대체 언제부터 공구를 만진 거지? 그리고 왜 하필 그 차를? 며칠 뒤 기철은 퇴근하는 척하고 정비소 밖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정비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살금살금 다가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우진이 손전등을 입에 물고 각그랜저 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당장 뛰어들어가 호통을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얼굴을 본 순간 발이 얼어붙었어요. 손전등 불빛에 비친 그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고 경건했거든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루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시 달리게 해줄게. 우진이 차 밑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기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돌렸지만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5년 동안 외면해왔던 그 차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청년이 밤마다 살려내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진이 늘 하던 대로 빗자루를 들려는 순간 기철이 무언가를 던졌어요. 낡은 공구 세트였습니다. 가죽 케이스가 달아해졌지만 안에 든 공구들은 기름칠이 잘 되어 윤기가 흘렀죠. 기철이 젊은 시절부터 써온 물건이었습니다. 청소는 끝났다. 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부터 나사 푸는 법부터 다시 배워. 제대로 못하면 국물도 없어. 우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공구 세트를 두 손으로 받아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빗자루를 쥐었던 손이 드디어 스패너를 쥘 자격을 얻은 거였죠. 기철은 등을 돌렸지만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멈춰있던 각그랜저의 엔진에 그리고 멈춰있던 두 남자의 가슴에도 비로소 희망이라는 이름의 시동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기철에게 정식으로 정비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수업은 지독했습니다. 기철은 우진에게 기본기만 무한 반복시켰어요. 기본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 다시 우진은 손가락 끝이 짓무르도록 볼트를 조이고 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6시 정비소 셔터를 두드리는 다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 새벽의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우진이 잠결에 눈을 비비며 문을 열어보니 곱사등이 허리를 한 노인 한 분이 울상으로 서 계셨습니다.
콩나물 트럭을 모는 영세 노점상 할아버지였어요. 빛바랜 점퍼 사이로 내복깃이 보였고 고무장갑을 낀 손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동이 안 걸려. 오늘 장사 못하면 우리 손녀 밥 먹일 돈도 없는데.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다른 카센터에선 수리비로 50만 원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50만 원은 한 달 생활비나 다름없었죠. 트럭 없이는 당장 내일부터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였어요. 기철은 전날 밤 술에 취해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진은 잠시 고민했어요. 아직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함부로 손을 댔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하지만 할아버지의 초조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숙의 주름진 얼굴이 겹쳐 보였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우진은 본네트를 열고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스타터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 연료 펌프가 작동하는 소리. 보육원에서 수백 번 읽었던 매뉴얼의 페이지들이 머릿속에서 펼쳐졌습니다. 배선 상태를 확인하고 퓨즈박스를 열어보았어요. 이건 비싼 부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퓨즈 접촉 불량이었죠. 50만 원을 불렀다던 카센터는 할아버지의 무지를 이용해 바가지를 씌우려 했던 거였어요. 우진은 부품함에서 500원짜리 퓨즈를 꺼내 교체했습니다. 헐거워진 배선은 케이블 타이로 꼼꼼히 정리해 주었어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지켜보는 동안 우진의 손은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키를 돌리자 트럭 엔진이 경쾌하게 살아났어요. 부르릉 소리와 함께 트럭이 몸을 떨었습니다. 됐어. 됐다고. 할아버지가 환호하며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밀었어요. 손등에 검버섯이 핀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부품값 500원이면 됩니다. 아니 이 사람아, 그게 말이 돼? 할아버지, 저도 어릴 때 누가 사주신 500원짜리 떡볶이 먹고 컸어요. 이건 그 빚 갚는 겁니다. 어서 가세요. 할아버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트럭에 실려있던 두유 한 박스를 문 앞에 내려놓고 떠났어요. 동트는 하늘 아래로 콩나물 트럭이 덜컹거리며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우진은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의 손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전율했어요. 자신감을 얻은 우진은 다시 밤마다 각그랜저 수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엔진을 분해하고 부품 하나하나를 점검했어요. 문제는 엔진의 핵심 부품이 심하게 마모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걸 교체하지 않으면 차는 절대 제대로 달릴 수 없었죠. 하지만 각그랜저는 이미 단종된 지 오래된 모델이었어요. 폐차장을 뒤지고 중고 부품상에 전화를 돌려봐도 맞는 부품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진은 정비소 구석에 방치된 낡은 선반과 밀링 머신을 발견했어요. 녹이 슬고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지만 기본 구조는 멀쩡했습니다. 우진은 며칠에 걸쳐 기계를 닦아내고 기름칠을 하며 되살려냈어요. 없으면 만든다. 우진은 폐차장에서 수거해온 버려진 부품들을 녹이고 깎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 시절 읽었던 금속 가공 책의 내용을 떠올리며 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작업을 이어갔어요. 밤새 쇠 깎는 소리가 새나가지 않도록 두꺼운 이불로 기계를 덮고 귀마개를 낀 채 작업했습니다. 쇠 부스러기가 얼굴에 튀어도 눈이 따가워도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 4시가 되면 손을 멈추고 모든 흔적을 지운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잠자리에 들었죠.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손끝이 쇠 부스러기에 찔려 피멍이 들고 눈이 충혈되었지만 우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각그랜저에 꼭 맞는 피스톤 링이 완성됐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작은 금속 링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은빛으로 빛났어요. 우진은 그 작은 부품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엔진 재조립에 들어갔어요. 기철에게 배운 볼트 조이기 1000번이 이때 빛을 발했죠. 손끝에 전해지는 토크의 느낌이 정확히 감이 왔어요. 너무 헐거워도 너무 꽉 조여도 안 되는 그 미묘한 경계를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동트기 직전 새벽, 드디어 모든 조립이 끝났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운전석에 앉았어요. 5년 동안 아무도 앉지 않았던 자리였죠. 가죽 시트에서 희미하게 담배 냄새와 꽃향기가 섞인 냄새가 났습니다. 기철 아내의 향수 냄새일 거라고 우진은 생각했어요. 대시보드 위에는 먼지가 수북했지만 누군가의 손때가 묻어있는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키를 꽂았어요. 제발, 제발. 눈을 질끈 감고 키를 돌렸습니다. 스타터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1초, 2초, 그리고 부드럽고 묵직한 배기음이 정비소 전체를 울렸습니다. 끼릭거리는 잡음 없이 마치 처음 출고될 때처럼 안정적인 엔진음이었어요. 죽어있던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였습니다. 우진은 핸들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할머니를 보내고 거리에서 쓰러지고 빗자루를 쥐며 버텼던 날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불났어? 배기음에 놀란 기철이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매연이 자욱한 정비소 안에서 시동이 걸린 각그랜저를 발견한 기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비틀거리며 차로 다가갔습니다. 5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차가 부르르 진동하고 있었죠. 우진이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여는 순간 글로브 박스가 진동으로 툭 열리며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기철이 휘청거리며 다가와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5년 전 가족여행을 떠나기 직전 바로 이 차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내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들은 수줍게 부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아내의 글씨로 날짜와 여행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동안 차를 보는 것조차 두려워 열어보지 못했던 글로브 박스 안에 그 사진이 잠들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기철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본인 위에 엎드려 짐승처럼 오열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울음소리가 새벽 정비소에 메아리 쳤습니다. 우진은 어찌할 바를 몰라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허락도 없이 제 멋대로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기철이 우진의 멱살을 움켜쥐는 대신 거칠게 끌어안았기 때문이었어요. 기름때 묻은 우진의 등을 두드리며 기철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내 죽은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붙잡고 울었어요. 동이 트고 정비소 안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기철이 호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우진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 차, 네가 뭘 알아.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어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주기만 했고 빼앗기기만 했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 같았습니다. 우진은 두 손으로 차키를 받아쥐고 끝내 눈물을 쏟았어요. 다시 달리기 시작한 각그랜저처럼 두 사람의 인생도 새로운 길 위로 나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직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진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철이 5년 만에 덥수룩한 수염을 깔끔하게 밀고 단정한 작업복 차림으로 정비소에 서 있었거든요. 술 냄새 대신 비누 냄새가 났고 눈빛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한때 동네에서 황금손이라 불리던 정비사의 면모가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어요. 기철은 정비소 구석에 쌓여있던 소주병들을 포대자루에 담아 밖으로 내다버렸어요. 수십 개의 빈 병들이 부딪히며 찰랑거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울렸습니다. 5년간 슬픔을 담았던 병들이었죠. 이제 술 냄새 말고 기름 냄새만 풍기자. 그 말과 함께 기철은 서랍장 깊숙이 넣어뒀던 낡은 수첩 한 권을 꺼내 우진에게 건넸어요. 30년간의 정비 노하우가 빼곡히 적힌 수첩이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달아해졌고 군데군데 기름 자국이 묻어 있었죠.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페이지마다 기철의 땀과 세월이 배어 있었어요. 요즘 기술자들은 스캐너만 믿어. 전자진단기가 고장 코드 띄우면 부품을 통째로 갈아버리지. 그게 기술자냐? 기철의 목소리에 열기가 담겼습니다. 진짜 기술자는 소리로 듣고 진동으로 느끼는 거야. 기계가 어디가 아픈지 말을 못해도 우리가 알아들어야 해. 차도 사람이랑 똑같아. 아프면 신음소리를 내거든. 우진은 책으로 배운 이론에 기철의 실전 감각을 하나씩 더해갔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느 실린더에서 이상 연소가 일어나는지, 배기음의 미세한 떨림만으로 점화 타이밍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내는 경지에 올랐어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 엔진의 심장 박동이 손에 잡힐 듯 느껴졌습니다. 기철은 그런 우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타고난 재능에 성실함까지 갖춘 녀석이라고요. 어느 날 엔진 소음이 심한 택시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중년의 택시 기사는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어요. 밤낮 없이 핸들을 잡느라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손등은 햇볕에 거칠게 탔습니다. 다른 데서 엔진 통째로 갈아야 한다고 300만 원 부르더라고요. 택시비로 300이면 몇 달을 벌어야 하는 건데. 기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우진은 서둘러 본네트를 열었어요. 청진기를 엔진 블록 여기저기에 대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한참을 집중하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엔진 전체가 아닙니다. 크랭크축 베어링 하나만 나갔어요. 부품값 30만 원이면 됩니다. 뭐라고요? 기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기철이 다가와 우진의 진단을 확인했어요. 청진기를 대고 직접 들어본 뒤 씩 웃었죠. 맞아. 이 친구 귀가 여간 밝은 게 아니야. 우진은 기철의 감독 아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엔진을 통째로 드러내지 않고 특수 공구를 이용해 문제가 된 베어링만 정밀하게 교체했어요. 마치 외과 의사가 환부만 도려내듯 최소한의 절개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수술이었죠. 손끝 하나 흔들림 없이 작업하는 우진의 모습을 택시기사가 넋을 놓고 지켜보았습니다. 작업이 끝나자 택시 엔진은 새 것처럼 조용하게 돌아갔어요. 수리비가 10분의 1로 줄어들자 택시기사는 연신 허리를 굽혔어요. 그리고 차에 올라타자마자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아, 전체 알림. 지금 사거리 하루모터스 가지 마라. 거기 도둑놈들이야. 건너편 정간에로 와라. 여기에 귀신 씌인 놈이 하나 있는데 소리만 듣고 차를 고친다. 수리비는 껌값이야, 껌값. 그날부터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파리만 날리던 정비소 앞에 택시와 용달차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약이 꽉 찼고 밀린 차들이 골목까지 늘어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죠. 부품이 단종되어 다른 데서 수리를 거절당했던 올드카 차주들도
전국에서 찾아왔습니다. 90년대 프라이드, 르망, 스텔라. 폐차장 직전의 차들이 정관의 카센터 앞에 모여들었어요. 차주들은 하나같이 이 차만큼은 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물려받은 차, 신혼 때 타던 차, 아이들을 키우며 함께한 차. 그들에게 차는 단순한 철덩어리가 아니라 추억 그 자체였죠. 우진은 낮에는 일반 정비를 하고 밤에는 선반과 밀링 머신을 돌려 엎는 부품을 직접 깎아냈습니다. 쇠를 깎는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고 그의 눈은 항상 충혈되어 있었죠. 손가락 끝이 쇠 부스러기에 찔려 피딱지가 앉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철은 우진이 깎아낸 부품을 완벽하게 조립하며 과거 황금손이라 불리던 시절의 감각을 완전히 되찾았어요. 두 사람의 손끝에서 죽어가던 차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고장난 차는 있어도 버려야 할 차는 없습니다. 우진의 그 말은 곧 정관의 카센터의 신념이 됐어요. 정비소가 활기를 띠자 기철은 밀린 월세와 공과금부터 갚았습니다. 그리고 우진에게 생애 첫 월급 봉투를 건넸어요. 누런 봉투 안에 현금이 빼곡히 들어있었죠. 자, 이번 달 네 몫이야.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월급이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새 지폐가 아니라 구겨진 만원짜리들이었지만 그 무게감은 세상 어떤 것보다 무거웠습니다. 그 돈으로 우진은 밀린 비닐불을 갚고 자기 옷 대신 기철의 새 안전화를 샀어요. 기철의 낡은 안전화는 앞코가 터져 양말이 비칠 지경이었거든요. 나머지는 금숙 할머니 낙골당에 올릴 국화꽃을 사는데 썼습니다. 할머니 영정 앞에 꽃을 놓으며 우진은 속으로 인사했어요. 할머니, 이제 밥값은 하고 있어요. 기철은 새 안전화를 신어보며 투덜거렸습니다. 이런데 돈 쓸 거면 네 밥이나 제대로 먹어. 요즘 네 얼굴이 반쪽이 됐잖아. 하지만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기철은 몰랐습니다. 우진이 지난밤 기철이 벗어둔 낡은 신발 안창을 몰래 뒤집어 사이즈를 확인했다는 것을요. 기철이 발끝을 까딱이며 씩 웃는 모습을 보며 우진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집 망한 줄 알았는데 청년 하나 들어오더니 복이 굴러 들어왔네. 정 사장도 사람이 달라졌어. 술 끊고 완전히 딴 사람 됐다니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기철은 어느 날 저녁 과거 아들이 좋아했던 통닭을 사왔습니다. 기름 냄새 풍기는 정비소 한 구석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닭다리를 뜯었어요. 기철이 먼저 말을 꺼냈죠. 우리 아들이 이 집 통닭을 참 좋아했어. 매운 양념 말고 후라이드로만. 우진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기철의 눈가가 촉촉이 젖었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그리움과 감사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우진도 금숙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떡볶이의 매콤한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것 같았어요. 비 오는 어느 날 와이퍼가 고장난 노부부의 차가 들어왔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잡고 내렸어요. 우진은 와이퍼 모터를 점검하고 간단히 수리한 뒤 수리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빗길 조심하세요. 앞이 안 보이면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노부부가 연신 고맙다며 떠나는 모습을 기철이 지켜보았어요.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 차의 후미등을 바라보며 기철은 과거 자신이 돈만 쫓느라 놓쳤던 기술자의 양심이라는 게 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리 간단한 수리라도 돈을 받았을 거였어요. 하지만 정비소가 번창할수록 새로운 문제가 고개를 들었어요. 매출은 늘었는데 장부 정리가 주먹구구식이라 돈이 어디로 새는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부품 재고가 맞지 않아 손님을 헛되이 기다리게 하는 일도 잦아졌죠. 어느 날 예약 손님의 차를 고치려 부품 박스를 뜯었는데 주문한 브레이크 패드 대신 엉뚱한 와이퍼가 한 박스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철이 날짜를 착각해 발주를 잘못 넣은 거였죠. 아이고, 사장님. 오늘 차 못 쓰면 저 지방 출장 못 가요. 손님의 항의에 기철과 우진은 진땀을 뻘뻘 흘려야 했습니다. 숫자가 빼곡한 영수증 더미는 기름 묻은 손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괴물 같았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메울 수 없는 빈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우진의 손은 기계를 고칠 수 있었지만 숫자와 서류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그리고 그 빈틈을 메워줄 똑 부러지는 해결사가 곧 뜻밖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오후 정비소 앞에 레카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레카 위에는 10년 된 구형 고급 세단이 실려 있었어요. 외관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지만 레카에서 내려지는 순간 엔진에서 금속이 갈리는 듯한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세련된 차림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카락과 깔끔한 정장이 눈에 띄었지만 표정은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 절박해 보였습니다. 23살의 최아라였죠. 아버지가 물려주신 차예요. 다른 데선 전부 수리비가 차값보다 비싸니까 그냥 폐차하라고만 해요. 아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차올랐지만 애써 참고 있었어요. 기철이 본네트를 열어보았습니다. 한눈에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엔진 헤드가 심한 열 변형으로 금이 가 있었고 이 정도면 부품을 통째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문제는 이 차종의 엔진 헤드가 이미 단종되어 어디서도 구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기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가씨, 이건 나도 힘들어요. 부품이 없으면 공장장 할아버지가 와도 못 고쳐. 마음 아프겠지만 폐차해. 그 말에 아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기철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제발이요. 살려만 주세요. 이 차에는 아직 아버지 냄새가 남아있어요. 시트에서, 핸들에서. 이 차가 없어지면 아버지를 완전히 잃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는지 볼 위로 물줄기가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우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장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진이 나섰어요. 기철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우진은 청진기를 엔진 블록 곳곳에 대며 소리를 들었어요. 손끝으로 균열 부위를 더듬으며 손상 범위를 정밀하게 파악했습니다. 금속의 미세한 울림까지 느끼며 한참을 집중한 끝에 고개를 들었죠. 헤드 전체를 교환할 필요 없습니다. 균열관 부분만 특수 용접하고 면을 다시 깎아내면 됩니다. 기철의 눈이 커졌어요. 이 녀석아, 그게 말이 쉽지. 머리카락 한 올 두께만 틀어져도 엔진 전체가 못 쓰게 돼. 실패하면 차는 완전히 끝장나는 거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우진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기철은 한참을 그 눈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대신 책임은 네가 져. 그날 밤부터 우진은 엔진 분해에 들어갔습니다. 우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조금이라도 손이 떨리면 엔진은 영영 깨어나지 못합니다. 실패하면 끝이다. 저 여자의 추억을 내가 없애는 거야. 용접 불꽃이 어두운 정비소를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스파크가 튈 때마다 우진의 얼굴에 붉은 빛이 번졌어요. 땀방울이 속눈썹을 찔러도 닦아낼 수 없었습니다. 정비소 안에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우진의 심장 소리뿐이었죠. 다음 날 오전 9시 집에 다녀온 아라가
정비소에 다시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우진은 잠도 자지 않은 채 용접 불꽃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얼굴은 그을음으로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땀이 작업복을 적셔 등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용접 불똥의 튄 자국이 빨갛게 올라와 있었죠. 아라는 말없이 생수와 김밥을 내려놓았어요. 우진은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아라는 정비소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남을 위해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꼬박 이틀 밤을 새웠습니다. 우진의 눈은 충혈되어 토끼 눈처럼 빨갛게 변했고 손가락은 용접 열기에 물집이 잡혔어요. 기철이 그만 좀 쉬라고 했지만 우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엔진 헤드 가공이 끝났고 재조립까지 완료되었어요. 선반으로 깎아낸 헤드 표면은 거울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우진이 운전석에 앉아 키를 돌렸습니다. 스타터 모터가 돌아가고 1초, 2초, 쇳소리를 내며 덜덜거리던 엔진이 거짓말처럼 부드러운 숨소리를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인 회전음만이 정비소 안을 채웠습니다. 아라가 차에 다가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본네트를 어루만지다가 결국 차체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차 살았어. 아빠 차 살았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정비소에 울려 퍼졌어요. 우진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금숙 할머니 장례식 때 혼자 울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따뜻함이 가슴에 번졌어요. 한참을 운 아라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수리비가 얼마예요? 우진은 부품비와 최소한의 공임만 적힌 메모를 건넸어요. 아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틀 밤을 새웠으면서 추억을 지키는 값은 안 받습니다. 그 말에 아라의 눈이 다시 촉촉해졌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라가 정비소에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정장이 아니라 작업하기 편한 면바지에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밥값 하러 왔어요. 그녀는 어지러운 사무실로 직행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영수증 뭉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경영학 전공답게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난장판이던 영수증 박스를 뒤엎고 노트북을 펴서 엑셀로 체계적인 장부 정리를 시작했죠. 기철이 못마땅한 듯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아라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이대로 두면 돈 다 새나가요. 며칠 만에 벽에는 부품 재고 관리표가 붙었고 서랍에는 월별로 정리된 영수증 파일이 꽂혔어요. 새나가던 돈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철은 투덜대면서도 아라가 만든 표를 유심히 들여다보곤 했어요. 아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인터넷에 사연 있는 차를 고쳐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감성적인 수리 일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차를 살려준 이야기, 할아버지의 첫 차를 복원한 이야기, 우진이 밤새워 부품을 깎는 사진도 함께 올렸죠. 글마다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고 젊은 손님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정간의 카센터는 단순한 정비소가 아닌 자동차 병원으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진과 아라는 정비소 앞 평상에 앉아 짜장면을 먹었어요. 면발을 후루룩 삼키며 아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아버지 일찍 여의었어요. 그래서 저 차가 더 소중한 거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남겨주신 거라곤 그 차밖에 없거든요. 우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부모님 얼굴도 몰라요.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뭔지, 유품이 뭔지 남들보다 더 잘 알아요. 아라가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이해의 눈빛이었어요. 서로의 결핍을 나누자 거리가 한층 가까워진 느낌이었죠. 우진은 자신의 처지 때문에 아라에게 선을 그으려 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빚도 있고 나는 사람 됨됨이를 봐요. 재산 보고 사람 사귀는 거 아니에요. 아라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우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과거가 아닌 현재를 봐주는 것 같았거든요. 기철은 두 사람 사이를 눈치채고 짐짓 모른 척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부품 사러 간다며 나갔다가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곤 했죠. 멀리서 두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기철의 입가에는 오랜만에 장난기 어린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아들 친구를 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우진의 기술, 기철의 경륜, 아라의 경영 감각. 매일 예약이 꽉 찼고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기다리는 시간조차 행복해 보였어요. 이 정비소에서라면 내 차도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였어요. 어느 날 아침 정비소 건너편 공터에 거대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명품 프랜차이즈 정비소, 하루모터스 그랜드 오픈. 번쩍이는 글씨가 아침 햇살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어요. 공사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번듯한 건물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작은 정비소 위로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모터스는 화려했습니다. 번쩍이는 유리 외벽에 최신식 장비들이 줄지어 있었고 직원들은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손님을 맞았어요. 정관의 카센터의 녹슨 간판, 기름때 묻은 바닥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죠. 마치 허름한 구멍가게 옆에 대형마트가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오픈 기념 엔진오일 교환 5,000원, 무료 안전 점검. 현수막에 적힌 파격적인 가격에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깨끗한 대기실에는 무료 커피 머신이 놓여 있었고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나왔어요. 가죽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차를 기다릴 수 있다니. 정관의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정관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건너편으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정비소 앞은 텅 비어갔어요. 기철의 얼굴이 날마다 어두워졌죠. 하루모터스 지점장은 본사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인근 소규모 정비소들을 말려 죽이는 게 그의 임무였어요. 가격으로 밀어붙이고 살아남는 곳은 다른 방법으로 무너뜨리는 거였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성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맘카페와 자동차 커뮤니티의 정관회에서 재생부품을 새 것으로 속여 판다는 글이 도배되었어요. 댓글마다 분노가 들끓었고 공유는 순식간에 수백 건을 넘었습니다. 루머의 출처는 하루모터스가 고용한 업체의 조직적인 공작이었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루머를 믿은 손님들이 정비소로 몰려왔습니다. 내 차 여기서 고쳤다가 망가졌어. 사기꾼들, 당장 환불해. 욕설이 쏟아졌어요. 한 남자는 공구대를 발로 걷어찼고 여자 손님은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으며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또 다른 남자는 정비소 벽에 붙은 자격증을 가리키며 가짜 아니냐고 소리쳤어요. 우진이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흥분한 군중 앞에서 진실은 힘이 없었어요. 기철은 구석에 서서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사고 이후 동네 사람들에게 받았던 비난이 떠올랐어요. 술주정뱅이, 아내와 아들을 죽인 놈. 그때의 악몽이 되살아났죠. 기철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서랍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숨겨둔 술병이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우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랍을 열려는 기철의 손을 잡고 술병을 빼앗았어요. 아버지. 우진의 목소리가 정비소 안에 울렸습니다. 처음으로 기철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기술은 정직해요. 절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기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우진의 결연한 눈빛 앞에서 뻗던 손이 힘없이 내려갔어요. 우진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정비소 마당에 천막을 치고 커다란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공개분해 쇼, 부품의 진실을 직접 확인하세요. 손님들 앞에서 엔진을 분해하며 자신이 사용한 부품이 정품임을 증명하는 이벤트였죠. 우진은 땀을 뻘뻘 흘리며 설명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쇼하는 거 아니야? 미리 준비해 둔 거겠지. 하루모터스 직원들은 뒤에서 팔짱을 끼고 비웃으며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낡은 콩나물 트럭 한 대가 정비소 앞에 멈춰 섰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새벽에 500원짜리 퓨즈로 차를 고쳐줬던 노점상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뒤로 용달차와 트럭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왔어요. 차 문이 열리며 트럭 기사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이놈들아, 비켜라, 비켜. 할아버지는 하루모터스 직원들을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내가 새벽에 차가 멈춰서 발만 동동 구를 때 니들은 50만 원 내놓으라고 했지? 근데 이 청년은 단돈 500원에 고쳐줬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돈 없는 노인네라고 무시할 때 내 손녀밥 굽는 거 막아준 게 누군데? 누가 도둑놈이고 누가 진짜 기술자야? 할아버지의 절규에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뒤이어 트럭 기사들이 하루모터스의 과잉정비 피해 사례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멀쩡한 미션 오일 갈라고 사기당했어. 정관에는 양심이다. 우리가 보증한다고. 여론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라가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밤늦게 하루모터스 뒤편 쓰레기장을 뒤져 찾아낸 박스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하루모터스 쓰레기장에서 나온 겁니다. 재생 부품이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정작 재생 부품을 쓴 건 저쪽입니다. 아라가 찍어둔 사진 증거가 공개되자 구경하던 사람들이 하루모터스 직원들에게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꾼들아, 내 돈 돌려내. 하루모터스 직원들은 쥐구멍을 찾아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위기를 넘긴 날 밤 정비소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난로 옆에 둘러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국물을 호호 불며 기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낫다. 나는 구석에서 술 찾고 있을 때 너희는 싸우고 있었어. 진짜 사장은 너희다. 기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우진이 기철의 손을 잡았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셋이 합쳐야 하나예요. 사장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길바닥에서 얼어 죽었을 겁니다. 아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도 물기가 어렸습니다. 세 사람의 결속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어요. 위기가 오히려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셈이었죠. 하지만 하루모터스 본사에서는 이 실패를 보고받고 다른 계획을 세웠어요. 힘으로 안 되면 돈으로 무너뜨린다. 그게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며칠 뒤 양복 입은 남자들이 검은 세단을 타고 정비소 앞에 나타났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대기업 인수 합병 팀장이었죠. 장우진 씨, 자네 기술이 탐나서 왔네. 우리랑 같이 일하지 않겠나? 남자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100억 투자, 전국 체인점 확대, 우진의 이름을 딴 브랜드 론칭.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제안이었어요. 조건은 단 하나야. 남자가 씩 웃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전력이 있는 정기철 사장은 내보내고 공장을 서울 본사로 옮기는 거지. 저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브랜드 이미지에 안 좋거든. 문 뒤에서 듣고 있던 기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우진의 앞길을 막지 않기 위해 조용히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스쳤죠. 우진은 제안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한 종이를 내려다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돈은 좋네요.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남자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틀렸습니다. 우진은 제안서를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팀장의 가방 위로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내 기술의 원천은 저기 계신 사장님입니다. 저를 길바닥에서 주워 살리고 기름밥 먹는 법을 가르쳐준 분입니다. 우진의 눈이 문 뒤를 향했습니다. 거기에 기철이 서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공을 위해 아버지를 버리라고요? 저는 그런 성공 필요 없습니다. 기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떠나려던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양복 입은 남자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찢어진 제안서를 바라보다가 씩씩거리며 돌아섰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정관의 카센터는 그날 밤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기대 웃고 있었죠. 하지만 그 웃음이 내일 아침이면 산산조각 날 것임을 창밖 어둠 속에 숨어있는 검은 그림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모터스 본사의 보복은 빠르고 잔인했습니다. 며칠 뒤 뉴스 속보에 정비 불량으로 인한 추돌 사고가 보도되자마자 하루모터스 법무팀이 수억 원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청에선 폐수 무단 방류 신고가 들어왔다며 영업 정지를 예고했죠. 누군가 밤새 하수구에 시커먼 폐유를 들이부어 놓은 짓이 뻔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들이닥친 경찰들이 정비소 곳곳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였습니다. 30년 손때 묻은 기철의 공구함, 우진이 밤새워 부품을 깎던 선반, 심지어 마당에 세워둔 각그랜저까지 정비소 전체가 붉은 딱지로 피멍이 든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은 환불을 요구하며 아우성쳤고 기철은 5년 전 사고 이후 겨우 다시 일어선 세상이 또다시 그것도 더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건물주였어요. 이보세요. 당신들 때문에 건물 이미지 다 망친 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영업 정지 먹은 가게는 계약 위반인 거 아시죠? 내일 아침 법원 집행관이랑 가서 강제 집행할 테니까 방 뺄 준비하세요. 우진이 전화기를 붙들고 사정했지만 건물주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기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 때문이다. 알코올 중독자인 내가 있어서 우진이까지 덮어쓰는 거야. 자책감이 뼈를 깎았습니다. 새벽 2시 기철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낡은 가방에 옷가지 몇 벌을 넣고 책상 위에 미안하다는 짧은 편지를 남겼어요. 조심스럽게 셔터 문을 열려는데 등 뒤에서 물기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십니까? 기철이 흠칫 놀라 돌아보니 잠옷바람에 우진이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저버리고 혼자 도망가시는 겁니까? 기철은 이를 악물고 우진을 밀쳐내려 했습니다. 나 같은 놈이랑 있으면 너까지 망해. 그 큰 회사 가서 성공해. 100억이라잖아.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야. 하지만 우진은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이마를 대고 기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고친 차는 제가 압니다. 우린 결백해요. 근데 여기서 도망치면 진짜 범죄자 되는 겁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아버지.
기철의 손에서 가방이 툭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셔터 내려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과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서로의 텅 빈 가슴을 눈물로 채웠습니다. 다음 날 마음을 다잡기 위해 짐을 정리하던 우진은 구석에서 낡은 라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육원 시절부터 들고 다니던 짐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곰팡이 핀 앨범 사이에 한지로 곱게 쌓인 낯선 꾸러미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그 위에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우진이 결혼할 때 전해달라며 간호사에게 몰래 맡겨뒀던 물건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지를 풀자 촌스러운 빨간 내복 한 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뚤배뚤한 글씨로 쓴 편지 한 장. 우진아, 내 강아지. 할미가 가진 게 없어서 이것밖에 못 해준다. 나중에 우리 우진이 장가갈 때 혼주석이 비어 있으면 어쩌나 할미는 벌써 걱정이다.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네 결혼식 땐 꼭 옆에 앉아줄게. 마음씨 좋은 색시 만나서 따뜻한 밥 먹으며 잘 살아라. 사랑한다, 내 새끼. 말기 암 통증을 참아가며 꾹꾹 눌러 쓴 글씨. 눈물 자국에 번져 흐릿해진 글자들. 우진은 빨간 내복을 얼굴에 비비며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할머니, 보육원에서 배고플 때 몰래 떡볶이를 챙겨주시던 분. 피 한 방울 안 섞인 고아를 내 새끼라 불러주던 유일한 분.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진의 앞날만을 걱정했습니다. 지켜보던 아라는 입을 틀어막고 울었고 기철도 붉어진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한참을 운 우진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정비소 할머니가 맺어준 곳이에요.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빚지고 그 빚 때문에 쫓겨나서 만난 곳이잖아요. 저 절대 안 나갑니다. 아니, 못 나갑니다. 그날 밤부터 세 사람은 전투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아라는 충혈된 눈으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또 보며 조작의 증거를 찾았어요. 기철은 냉장고에 숨겨둔 마지막 소주병을 꺼내 하수구에 콸콸 쏟아버렸습니다. 다시는 안 마신다. 맹세하마. 폭풍 전야의 밤. 세 사람은 각그랜저 앞에 둘러앉아 컵라면을 먹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우진은 확대된 사고 차량 사진을 가리켰어요. 보세요. 이건 자연적으로 찢어진 게 아닙니다. 절단면이 너무 매끄러워요. 누군가 공구로 자른 게 분명해요. 확신은 있었지만 당장 차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정비소 앞으로 경찰차와 법원 집행관 차량, 그리고 하루모터스 측 변호인단이 들이닥쳤습니다. 건물주가 기어이 강제 집행을 신청한 것이었죠. 하루모터스 지점장이 팔짱을 낀 채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어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 당장 구속 수사하십시오. 경찰들이 우진에게 다가와 팔을 꺾었습니다. 우진은 필사적으로 외쳤죠. 사고 차량 보닛 한 번만 열게 해주십시오. 1분이면 됩니다. 브레이크 절단면만 보면 알 수 있다고요. 하지만 경찰은 우진을 강제로 제압했습니다. 지점장이 우진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초짜 정비사가 뭘 증명해? 그냥 조용히 들어가. 감방에서 기술이나 더 배우든가. 절망적인 상황. 우진의 눈에 핏발이 섰지만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기철이 몸을 던져 막아보려 했지만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아라가 울며 영상을 찍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죠. 바로 그때 골목 어귀에서부터 좌중을 압도하는 묵직한 엔진음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가 정비소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가득 메우던 묵직한 엔진음의 주인공은
정비소 입구를 가로막으며 위압적인 자태를 드러낸 검은색 벤치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맹수가 웅크린 듯한 그 압도적인 존재감에 소란스럽던 정비소에는 순식간에 침묵이 내려앉았죠. 경찰과 집행관들, 그리고 비웃음을 흘리던 하루모터스 지점장까지 모두의 시선이 그 낯선 차에 꽂혔습니다. 쥐 죽은 듯한 정적 속에 뒷문이 열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땅을 디뎠습니다. 최고급 수트를 입었지만 한쪽 다리를 저는 걸음걸이는 위태로워 보였어요. 관자놀이 부근의 선명한 수술 흉터와 서리빨 같은 눈빛이 주변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모터스 측 변호사가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조광수 회장님? 미국 IT 자수성가의 대표이자 한국 재계의 거물.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법이었고 권력이었습니다. 광수의 비서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경찰에게 명함을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 변호는 저희 법무팀이 전담합니다. 모든 압류 및 강제 집행, 즉시 중지하십시오. 경찰서장이 황급히 달려와 고개를 숙였고 기세등등하던 집행관들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어요. 빨간 딱지를 붙이던 손들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광수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우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절뚝이는 걸음 하나하나가 힘겨워 보였지만 시선은 수갑을 찰 뻔한 우진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네가 장우진 군인가?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우진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네. 오는 길이 생각보다 너무 멀었어. 광수의 지시로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하루모터스가 제출한 증거의 허점을 송곳처럼 찔러댔고 경찰에게 즉석에서 사고 차량 정밀 재검증을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인단 앞에서 경찰은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진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진은 심호흡을 하고 사고 차량의 보닛을 열었어요.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공구를 잡는 순간 우진의 손떨림이 멈췄습니다. 우진은 핀셋으로 문제의 브레이크 호스를 들어 올려 가장 밝은 조명 아래 비쳤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우진의 목소리가 정비소를 울렸습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다른 게 아닙니다. 호스가 낡아서 터졌다면 고무가 찢어지면서 끝부분이 너덜너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단면을 보세요. 칼로 자른 것처럼 매끈해요.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호스 단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우진은 돋보기를 들어 절단면의 미세한 흔적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세한 톱니 자국이 보이십니까? 이건 시중 철물점엔 없는 공구입니다. 프랜차이즈 정비소 본사에서만 공급하는 특수 절단기 자국이죠.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아라가 태블릿 PC를 높이 들어 보이며 외쳤습니다. 하루모터스 자재과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해당 지점에 3일 전 오후 2시 이 특수 절단기가 입고된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그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다 도망치려 했지만 광수의 건장한 경호원들이 거대한 벽처럼 앞을 가로막았죠. 상황이 정리된 뒤 광수가 정비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다가 책상 위에서 멈췄어요. 어머니 강금숙의 영정사진, 그리고 그 옆에 곱게 개켜진 빨간 내복. 지팡이가 바닥으로 툭 쓰러졌습니다. 광수는 영정사진 앞에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불효자가 왔습니다.
냉철한 회장의 가면이 벗겨지고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통곡만이 남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억눌러왔던 슬픔이 터져나왔어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원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광수가 눈물을 닦으며 머리에 흉터를 가리켰습니다. 미국에서 어머니 모셔올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고 무대에서 쓰러졌네. 뇌출혈이었지. 3개월 동안 혼수 상태였어. 의사들도 다들 포기했었다네. 기적적으로 눈을 떴을 땐 이미 계절이 바뀌고 어머니는 돌아가신 뒤였어. 그는 지갑에서 꼬깃꼬깃해진 비행기 표를 꺼냈습니다. 3개월 전 날짜가 찍혀 있는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귀국 티켓이었습니다. 그 티켓이 그의 진심을 증명해 주었어요.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어머니는 무용고자로 쓸쓸히 가셨겠지. 비서에게 보고받고 가슴을 쳤네. 못난 아들 대신 생판 남이 임종을 지키고 상주 노릇까지 해줬다고. 광수가 우진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20살 청년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지 상상도 못하겠다네. 정말 고마워, 우진군. 그리고 광수는 구석에 서 있는 기철에게도 다가갔습니다. 기철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고작 고아라는 이유로 세상이 손가락질할 때 사장님만이 제 은인인 이 청년을 걷어주셨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밖에서 눈치를 보던 건물주가 슬금슬금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오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저 법대로.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상황을 모면하려는 건물주를 보며 광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닦은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죠. 이 건물과 땅 내가 인수하겠소. 건물주가 움찔했습니다. 광수의 비서가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더 쳐주겠소. 대신 오늘 당장 계약하시오. 광수의 목소리에 압도적인 위압감이 실렸습니다. 싫다면 하루모터스와 공범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해주지. 불법 퇴거 조장, 영업방해, 증거인멸방조. 우리 법무팀이 털면 먼지 정도가 아니라 건물이 통째로 날아갈 텐데. 선택하시오. 건물주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정비소 앞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찰차들이 떠나고 빨간 압류 딱지들이 전부 떼어졌어요. 하루모터스 지점장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연행되었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다시 평화를 찾은 정비소를 비추었어요. 우진은 영정사진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광수의 등을 바라보았어요. 할머니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었습니다. 병상에서 아들 이름을 부르며 눈을 감으셨던 할머니가 눈에 선했어요. 미워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할머니가 맺어준 인연이 또 하나 이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모든 것이 마무리된 후 광수는 어머니의 납골당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기사에게 운전을 맡기지 않고 직접 핸들을 잡았어요. 어머니를 찾아가는 길만큼은 자신의 손으로 운전하고 싶었던 거죠.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직접 모시고 다니지 못한 불효를 이제라도 갚고 싶었습니다. 차가 정비소 앞 도로로 빠져나간 직후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조광수의 시야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관자놀이를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손발이 마비되었습니다. 뇌출혈 후유증인 발작이 다시 시작된 거였습니다.
의사가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경고했건만 오늘 하루 겪은 감정의 파도가 너무 컸던 탓이었죠. 마비된 손이 핸들을 놓쳤습니다. 통제 불능이 된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굉음과 함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쾅! 가드레일이 찢어지고 차체는 하천변 낭떠러지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렸습니다. 앞바퀴가 허공에서 헛돌았고 차체가 삐걱거리며 위태롭게 흔들렸어요. 선생님, 정비소에서 소리를 들은 우진이 빗속을 뚫고 뛰쳐나왔습니다. 기철과 아라도 뒤따랐죠. 현장에 도착한 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차체 밑에서 기름이 콸콸 새어나오고 있었고 찌그러진 엔진룸에선 매캐한 연기와 함께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광수는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찌그러진 대시보드에 다리가 끼어 꼼짝도 못하는 상태였죠. 우진은 망설이지 않고 낭떠러지 쪽으로 기어 내려갔습니다. 찌그러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우진은 깨진 창문으로 상반신을 집어넣어 광수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유리 파편에 팔이 긁혀 피가 흘렀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차가 끼익 소리를 내며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흑! 우진의 다리가 차체와 바위 사이에 끼어버렸어요.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어나온 기름에 불이 옮겨 붙었어요. 퍽 소리와 함께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아버지, 오지 마세요. 차 폭발합니다. 우진이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자신보다 기철의 안전을 먼저 걱정한 거였죠. 도로 위에 서 있던 기철은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빗속에서 타오르는 붉은 불꽃. 5년 전의 그날이 눈앞에서 재생되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삼켰던 화염. 뜨거워서 손도 댈 수 없었던 차체. 그리고 귀를 찢는 폭발음. 기철의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여보, 살려줘. 아빠 무서워. 환청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5년 동안 그를 괴롭히던 지옥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도망가세요. 제발 도망가세요. 우진의 절규가 다시 들렸습니다. 5년 전 자신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아빠, 도망가. 그 목소리와 우진의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그 순간 기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안 돼. 이번엔 안 돼. 환청이 멈추고 현실이 돌아왔습니다. 기철은 미친 듯이 공구함으로 달려가 가장 큰 스패너 하나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 아래 불길 속으로 뛰어내렸어요. 스패너를 쥔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5년간 술로 망가뜨린 신경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발목을 잡았어요. 기철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1분만. 제발 이 빌어먹을 손 좀 멈춰주소. 다시 얻은 내 아들을 살려야 합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거짓말처럼 손떨림이 멈췄습니다. 찌그러진 문은 열 수 없었습니다. 기철은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문짝 자체를 떼어내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만이 할 수 있는 판단이었죠. 그 사이 불길이 기철의 옷소매에 옮겨 붙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눈도 깜빡이지 않았어요. 첫 번째 볼트가 풀렸습니다. 두 번째 볼트도 비명을 지르며 돌아갔어요. 으아! 마지막 볼트가 풀리는 순간 기철은 초인적인 힘으로 불타는 문짝을 통째로 뜯어내 던져버렸습니다. 기철은 먼저 의식 없는 광수를 끌어내 바위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길 속으로 손을 뻗어 끼어있는 우진의 다리를 빼냈어요.
아버지, 손 놔도 돼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헛소리 마. 같이 죽든가, 같이 살든가다. 기철이 우진을 으스러져라 껴안고 바위를 기어 올랐습니다. 세 사람이 도로 위로 올라온 직후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던 차가 균형을 잃고 추락했습니다. 콱광!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세 사람의 등을 떠밀었어요. 살았다. 살았어. 기철은 엉엉 울었습니다. 5년 전 구하지 못했던 가족. 매일 밤 악몽 속에서 손을 뻗어도 닿지 않던 가족. 이번엔 구했습니다. 신이 주신 단 한 번의 기회, 그 1분의 기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빗속으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라가 울면서 달려왔어요. 긴장이 풀린 기철이 그제야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우진의 시야도 흐려졌죠.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우진은 기철의 손을 찾았습니다. 화상으로 물집이 잡히고 기름때가 껴있는 손. 자신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에 주저없이 집어넣었던 그 손. 우진은 그 손을 보물처럼 꼭 잡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거친 손이었지만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우진은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어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손 안에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졌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병원 입원실에 3개의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우진, 기철, 조강수, 세 사람 모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기철의 손에는 화상치료 붕대가 감겨 있었고 우진의 다리에는 깁스가 채워져 있었죠. 조강수는 머리에 새로운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눈빛은 맑아졌어요. 아라가 매일 병원을 찾아와 세 사람을 돌봤습니다. 과일을 깎아주고 붕대를 갈아주고 밤새 옆에서 지켜주었어요. 조강수가 가장 먼저 깨어났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우진과 기철 앞에 섰어요.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기름때 묻은 정비사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어요. 두 분이 내 목숨을 2번 살렸습니다. 어머니 대신 효도해 주시고 불길 속에서 끌어내 주시고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은혜입니다. 기철이 손을 내저었어요. 됐소. 우리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요. 퇴원 후 조강수는 어머니 강금숙 할머니의 유산과 자신의 투자금을 합쳐 우진에게 건넸습니다. 이 돈은 자네 기술을 세상을 위해 써주게. 어머니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우진은 그 돈으로 정비소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어요. 낡은 간판이 내려가고 새 간판이 올라갔습니다. 장정 모터스. 우진의 성장씨와 기철의 성정씨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어요. 두 사람의 인연이 담긴 이름이었죠. 정비소는 깔끔하게 변했지만 한 가지는 그대로 남겼습니다. 구석에 놓인 가크렌저였어요. 그 차는 장정 모터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비소 옆 건물에 기술학교를 설립했어요. 보육원을 퇴소한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정비기술을 가르치는 곳이었죠. 자신처럼 갈 곳 없는 아이들에게 손에 기술을 쥐어주고 싶었어요. 빈손으로 세상에 내던져진 아이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아라가 재단의 실무이사를 맡아 학교 운영과 정비소 경영을 총괄했습니다. 숫자의 밝은 그녀 덕분에 재정은 탄탄하게 굴러갔어요. 하루모터스는 불법 영업과 갑질이 세상에 알려지며 폐업했습니다. 지점장은 증거 조작과 상해, 교사 혐의로 구속되었어요. 세상은 결국 정직한 쪽에 손을 들어주었죠. 기철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더 이상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기술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기술보다 인성이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썩으면 소용없어. 손님을 속이면 안 돼. 정직하게 양심껏 일해야 해. 옛날 술에 절어 살던 폐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아이들은 기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기철의 입가에는 늘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우진은 대한민국 정비 명장 타이틀을 획득하며 승승장구했어요. 전국에서 고치기 어려운 차들이 장정 모터스로 몰려들었습니다. 고장난 차는 있어도 버려야 할 차는 없다는 그의 신념은 변하지 않았죠. 강금숙 할머니의 기일이 되면 세 사람은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우진은 빨간 내복을 영정 앞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약속 지켰어요. 장가갈 때 이거 입을게요. 할머니가 귀신 되어서라도 혼주석에 앉아주신다고 했잖아요. 기다릴게요. 조강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드님은 불효했지만 손잡벌대는 녀석이 효도 다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세요. 기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제 아들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도 다시 살았습니다. 세 사람은 영정 앞에서 오래도록 웃었어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웃음이었습니다. 햇살이 납골당 안으로 따스하게 비쳐 들어왔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화창한 봄날 정비소 앞마당이 야외 결혼식장으로 꾸며졌어요. 하얀 천막 아래 의자들이 줄지어 놓였고 꽃 장식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장우진과 최아라의 결혼식이었어요. 하객으로 보육원 아이들, 택시 기사들, 콩나물 트럭 할아버지, 동네 주민들이 가득 찼습니다. 기술학교 졸업생들도 정장을 차려입고 앞줄에 앉았어요. 한때 비행 청소년이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당당한 정비사가 되어 스승의 결혼식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줄에는 조강수가 맡았어요. 지팡이를 짚고 단상에 선 그의 모습에서 5년 전의 위엄보다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두 사람의 결혼식이자 가족의 완성입니다. 조강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하객들이 길 양옆으로 늘어섰어요. 그때 웨딩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번쩍번쩍하게 닦인 구형 가크렌저였어요. 5년 전 얼어붙은 우진을 정비소로 데려왔던 그 차. 기철의 아내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탔던 그 차. 우진이 밤마다 몰래 고쳤던 그 차. 이제는 새 출발을 축복하는 웨딩카가 되었습니다. 본닛 위에는 하얀 꽃 장식이 달려 있었고 범퍼에는 행복하세요라고 적힌 리본이 묶여 있었어요. 운전석에는 흰 장갑을 낀 기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그의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은 청년처럼 빛났어요. 내 아들 장가가는 길 아버지가 직접 모셔야지. 기철이 껄껄 웃었습니다. 우진은 턱시도를 입은 채 기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철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5년 전 길바닥에서 주워온 청년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결혼까지 하다니. 아내와 아들을 잃고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신이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셨어요. 아라도 함께 절을 올렸어요. 시아버님, 안전 운전 부탁드려요. 과속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봐라, 벌써 시어머니야?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박수와 환호 속에 우진과 아라가 가크렌저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기철이 시동을 걸었어요. 부드럽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5년 전 새벽 처음 시동이 걸렸던 그날의 소리와 똑같았어요. 각그랜저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하객들이 손을 흔들며 환호했어요. 차 안에서 기철은 백미러로 뒷좌석을 보았습니다. 우진이 아라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라의 웨딩드레스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기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내와 아들을 잃고 5년을 술로 보냈던 자신에게 신이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내가 좋아했던 노래였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 늘 가슴이 아팠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기철이 작게 흥얼거렸어요. 우진이 조용히 앞좌석으로 손을 뻗어 기철의 어깨에 올렸어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차는 쭉 뻗은 도로를 시원하게 달렸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어요. 따스한 햇살이 차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마치 강금숙 할머니와 기철의 아내와 아들이 하늘에서 웃어주는 것 같았어요.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고물차 한 대가 내 인생을 바꿨다. 아니, 그 차를 고치며 만난 사람들이 내 인생을 구했다. 보육원에서 나와갈 곳 없던 20살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1,000만 원 모아 할머니 병원비로 쓰고 빚에 쫓기고 영하 10도의 밤에 정비소 앞에서 쓰러졌던 그날. 기철이 등을 두드리며 밥은 줄 테니까 라고 했던 그 목소리.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낡고 고장 나도 고쳐 쓰고 닦아 쓰면 다시 달릴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다. 망가지고 부서져도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우진은 아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각그랜저가 도로 끝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꽃 장식이 바람에 흔들렸고 배기관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도로 양옆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새로운 길을 향해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싣고 고물차도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을 내밀어주면 다시 달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드시 답장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햇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